이번 시간부터는 사회복지 행정론을 다루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론, 그러면 사회복지 출제 비중에서는 공무원을 준비하신 분들은 좀 소홀한 듯이지만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또 그에 비해서 사회복지사 1급 3교시 두 번째 과목 사회복지 행정론이 있죠. 아주 중요한 똑같은 비중을 가진 25문제 출제가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 기본적으로 암기하셔야 되겠죠. 여기에는 공평성의 이념, 접근성의 이념, 효과성의 이념, 효율성의 이념을 거의 통념화되어 있는, 말하자면 통설로 되어 있는 4대 이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운영 이념과 비교해서 이론 강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만약에 사회복지 운영에 있어서 보편주의 운영 이념을 채택한다면 공평성의 이념과 접근성의 이념이 보다 탁월하겠지만, 그러나 효과성, 효율성은 다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만약에 선별주의 운영 이념을 채택한다면 효과성, 효율성은 높겠지만은 공평성의 이념이나 접근성의 이념은 다소 소홀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조직의 특수한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사회복지 조직의 특수한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것, 클라이언트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활동을 한다. 자, 좋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기술은 불확실하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조직이나 사회복지 행정의 대상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복잡하게 다양한 이런 포괄적인 욕망을 모두 다룰 수 없다는 점, 또 인간의 이 양적 수량화될 수 없는 이런 질적 개념으로밖에 표현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욕망을 이렇게 다루는 데는 명확한 어떤 정형화를 이끌어갈 수가 없다는 점, 이런 점에서 불확실하다. 전문성을 소유한 직원들에게 점점 더 크게 의존한다. 일선 조직, 일선 행정가들의 역할이 크다. 서비스 효과성을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2번과 연결시켜서, 왜냐하면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핵심적 활동은 이 직원과 클라이언트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답은 4번, 쉽다가 틀린 거군요. 3번에 보시면 리더십 유형 중 참여적 리더십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여라고 하는 것은 절대명제처럼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정말 그럴까? 참여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결단에 의해서 어떤 정책이 결정되기보다는 여러 사람의 입장이, 또 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런 재능이 합쳐져서 된다는 점에서 보다 합리적인 이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또 다른 많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간, 비용, 노력이 든다는 점, 또 그러면 오늘날 이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게 참여와 같은 협력적 분위기를 좀 거부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다 존재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조직 목표에 대한 구성원들의 참여 동기를 증대시킨다. 책임이 집중되어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책임이 집중된 것은 책임이 집중된 것은 지시적 리더십이 되겠어요. 여기는 참여적 리더십은 책임이 여러 사람에게 분산됨으로써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겠죠. 틀린 거고, 집단의 지식과 기술 활용이 용이하다. 참여에 따르는 시간 소모가 있다. 문제점이 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행정과 타 행정의 공통점으로 가장 보기 어려운 것은, 사회복지 행정과 다른 행정의 공통점,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조직화하는 기능을 갖는다. 행정은 그렇죠. 자원을 동원하고 조직화합니다. 크든 작든 공익을 실현해, 공의라고 되어 있는데 공의라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공익을 실현해 실행에 옮기는 것과 관련됐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행정이나 그것은 공익의 실천 과정이죠. 공익의 실천 과정이 되겠습니다. 상당 부분 미래와 관련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또 그런가 하면 사회복지 행정이나 일반 행정은 모두 의사결정 과정에 가치 판단의 과정이 포함된다. 이런 것도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여 인간에 대한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복지 행정은 당연히 인간을 대상으로 한 휴먼 서비스로서 바로 직접적 서비스, 또 간접적 서비스 다 제공합니다만, 타행정은 거의 대부분이 간접적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5번에 보시면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문제를 다루는 방법과 관계 깊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원칙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원칙에는 전문성의 원칙, 그렇죠? 전문성의 원칙, 또 적절성의 원칙, 지속성의 원칙, 평등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접근성의 원칙, 책임성의 원칙,
통합성의 원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문제를 다루는 이런 것은 아주 복잡하기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문제를 다루는 방법과 관계 깊은 것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복잡하기 다양한 욕구를 모두 두루루 반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참여가, 여러 사람의 전문성과 지식 기술이 다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바로 거기에 바로 포괄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통합성이 아니냐라고 할 텐데, 통합성은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력성, 기관 간 협력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통합성은 기관 간 협력성이나 연계성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에 보시면 고전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자, 우리가 사회복지 조직 모형으로 본다면 고전 모형, 인간관계 모형, 구조주의 모형, 그리고 체계 모형 4가지로 우리가 이론 강의를 했습니다. 고전 모형이 정 생각이 안 나면 뭘로 접근한다? 과학적 관리론이나 관료제도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보겠습니다. 조직 구성원들은 주로 경제적으로 동기부여가 된다고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합리적 경제인이기 때문에 과학적 관리론처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과학적 관리학파, 공공행정학파, 관료제 모형으로부터 재반 가정을 빌려오고 있다. 그렇습니다. 공공행정학파는 우리는 다루지 않았지만은 과학적 관리론, 관료제론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 모형의 핵심적 가정은 조직은 합리적 체계이며 기계와 똑같이 계획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기계 이론이라고 한다. 그래서 고전 모형을 기계 이론 또는 기계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이가 낫겠군요. 조직이 개인에게 경제적으로 보상할 수 있다면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를 일치시킬 수 있다. 그렇죠. 그죠? 이 고전 모형 과학적 관리론, 개인의 목표 돈을 많이 벌어간다는 거, 조직의 목표 생산성을 극대화한다는 것과 일치시킬 수가 있다. 그렇죠. 다음에 조직에서 인간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4번도 문제가 된 답은 5번이 되겠. 이건 인간관계 모형이 되겠습니다. 체계 이론에서 제시한 하위 체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체계 이론의 하위 체계. 체계 이론의 하위 체계를 보면은 체계 이론의 하위 체계. 이 체계 이론의 하위 체계에는 생산 하위 체계, 생산 하위 체계, 유지 하위 체계, 적응 하위 체계, 경계 하위 체계, 그리고 관리 하위 체계, 이렇게 5개로 보통 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에서 생산이라고 하는 결국에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건 서비스 제공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생산 하위 체계라 하고, 그에 비해서 유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훈련을 담당하는 부서는 유지 하위 체계라고 합니다. 적응 하위 체계는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을 담당하는 것은 적응 하위 체계가 되겠습니다. 경계 하위 체계라는 것은 현 체계를 외부 환경에 홍보하고, 그런가 하면 현 체계에 엔트로피를 최소화하고 네겐트로피를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이나 에너지를 유입하는 이런 부서는 경계 하위 체계가 되겠어요. 관리 하위 체계는 그야말로 관리 또는 총괄 또는 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총무과나 전략실, 전략기획부 이런 등등은 관리 하위 체계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군요. 8번에 보시면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일반적으로 리더십은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목적의 달성을 위해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에 영향력을, 그래서 리더십 지도성이라는 것은 조직 성원들을 어떤 목표나 일정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영향력을 말합니다. 리더십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활동으로서 동태적 성격을 갖습니다. 동태적입니다.
리더십은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핵심 개념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다. 리더십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특성론적, 행동론적, 상황론적 접근 방법 세 가지 방향으로 실행되어 왔다. 그렇습니다. 답은 2번 정태적이 틀린 거군요. 9번에 보시면 오하이오 연구, 미시간 연구, 관리격자 연구 같은 리더십 이론은 자, 지도성 이론, 리더십 이론은 특성 이론, 행동 이론 또는 행태 이론, 그리고 상황 이론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특성 이론은 자질론이라고 합니다. 또는 성좌론, 뭔가 특성이 있어서 이렇게 빛나는 별과 같은 역할을 해준다 해서 성자론이라고 합니다. 행동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는 네빈 리피트 하이트의 이론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미시간 대학의 리커트의 연구, 생산성 중심형과 종업원 중심형으로 분류, 또 오하이오 주립대 헬핀의 LBDQ 지도자 형태 기술질문지 연구를 통해서 나오는 구조 중심형과 배려 중심형, 또 그러면 브레이크와 머튼이 제시했던 과업 중심형과 인화 중심형, 과업 중심형과 인화 중심형을 각각 9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81개의 유형을 나왔던 이런 연구들, 그 모두가 바로 행동이론, 행태이론이 속합니다. 여기는 상황이론,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인가라고 할 적에 상황에 알맞은 지도성을 발휘하는 지도자, 그 결론을 내는 것이 상황이론이 되겠습니다. 여기 오하이오 대학의 헬핀의 LBDQ, 미시간 대학의 니커트의 생산성 중심형과 종업원 중심형, 또 그런가 하면 브레이크와 머튼의 관리망, 관리격자 연구에서 과업 중심형과 인화 중심형 모두 행태 이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베버의 관료제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관료제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권한의 양식은 합법성, 합리성에 근거한다. 합리적, 권위에 의해 조직을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일상적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모형으로 평가되고 있다. 분명한 책임 소재, 조직과 조직 성원 간의 공식적 관계, 직무 수행 능력에 따른 급여의 차별화 등을 특징으로 한다. 조직 내 인간적 요소 및 조직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소를 모두 고려함으로써 효과적인 조직 이론을 발달했다. 이것은 구조주의 모형에 따른 환경 요인을 하기 때문에 이 관료제론,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 이론은 환경은 언급하지 않거든요. 환경을 언급하는 것은 구조주의 모형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다음의 예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 기본적으로 구축의 원칙 8가지를 가지고 다 풉니다만은 전문성의 원칙, 적절성의 원칙, 지속성의 원칙, 평등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접근성의 원칙, 책임성의 원칙, 통합성의 원칙이 있는데 최근에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수급자로 선정된 어느 노인부부는 앞으로 매달 받게 될 연금액이 20만 원으로 결정됐다는 통보를 받고는 이 돈을 받는 한 달 생활이 무슨 도움이 되는 거야? 들하는 거야? 라고 불만을 감추지 못했다. 20만 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가능한 한 충분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적절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2번에 보시면 예산체계 모형 중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은 품목별 예산 LIBS가 되겠습니다. 라인 아이템 버제트 시스템에서 다음 연도 지출 항목을 쭉 나열하고 각각의 지출 항목별 지출 비용을 나열해서 그걸 기본 엑셀 프로그램으로 맞춰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품목별 예산, 항목별 예산입니다. 이 품목별 예산, 항목별 예산의 특징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되 점중주의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점, 그런 점에서
정책 결정 모형에서는 점증 모형을 예산 편성에 반영했다라고 이렇게 출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품목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번에 보시면 다음에 제시한 사회족지, 사회조직 이론 중 개방체계에 근거하는 것은 과학적 관리론, 공공관리 모형, 또 관료제론, 인간관계 모형, 모두 환경은 언급하지 않는 폐쇄체계입니다.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이런 구조주의 모형, 고전 모형과 인간관계 모형, 즉 신고전 모형을 같이 합친 중간 모형으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 구조주의 모형인데, 기존에 있었던 고전 모형과 인간관계 모형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갈등의 순기능적 측면을 강조한다는 점, 또 그런가 하면 환경 요인의 영향력을 아주 중시한다는 점,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구조주의. 그런 점에서 구조주의 모형은 개방체계 이론, 기존에 있었던 이론들은 폐쇄체계 이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앞에 있는 과학적 관리론, 관료제론, 인간관계 모형 모두 환경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 폐쇄체계 모형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에 보시면 경로 목표 이론에서 과업이 구조화되고 있고 직원들의 업무 성취 요구가 강할 때 보다 효과적인 리더십은 과업이 구조화, 딱 정형화되어 있고 직원들의 업무 성취 욕구가 강할 때, 딱딱 정해진 성취 욕구가 강할 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접근할 수 있는 문제, 거기 보시면 지시형도 있고 지도형도 있고 또 그러면 유희명도 있고 성취지향형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만은 여기는 참여적 리더십이 좋다. 이미 정형화된 것이고 각자 의지도 있다면 모든 구성원들을 참여시켜서 이끌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15번에 보시면 성과주의 예산 편성, 퍼포먼스 버제트 시스템에서 PBS라고 하는데, 특성, 과정 중심이다.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모든 사회복지 사업을 세부 사업으로 나누고 세부 사업을 또 세부 프로그램으로 세분화해서 세분화된 프로그램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으로 인한 성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말하자면 분석하는 것을 성과주의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이 강하고 합리성을 도모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단위 원가, 세부 프로그램별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의 성취도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은 성과주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이 비민주적이다. 의사결정 과정이 비민주적이다. 아무런 어떤 의견의 반영이 없이 반영하기 때문에 품목별 예산이라 이런 것은 비민주적입니다. 그냥 항목별 기계적으로 해서 구성원들의 의견 반영 없이 항목별에다가 거기에다가 지출 금액을 더해가지고 예산안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에 보시면 총체적 품질관리에 관한 특징으로 들린 것은, 총체적 품질관리,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것은 제공되는, 생산되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을 고객의 관점에서 끊임없이 평가하고 전 구성원들이 모여서 끊임없이 개량 개선을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총체적 품질관리라고 합니다. 때문에 총체적 품질관리는 모든 구성원의 참여와 권한의 유임,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과정, 지속적인 학습과정은 수시로 행해지는 평가 및 피드백을 말합니다. 또 그러면 고객 중심의 관점, 리더의 의지, 이런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총체적 품질 경영입니다. 고객 만족을 중시한다. 직원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강조한다. 단기간 빠른 개입으로 품질을 향상한다. 빠른 개입으로 품질을 향상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지속적인 개입과 수시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해서 이끌어갑니다. 지속적인 학습 과정이라고 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군요. 고객 욕구에 따라서 목표가 좋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17번에 보시면 다음 행동을 통해 알 수 있는 사회복지 행정가의 관리 행동은, 사회복지 행정가의 관리 행동, 의사소통, 기획, 인정, 수용, 신뢰 등등등이 다 사회복지 행정가의 관리 행동이 되겠는데, 직원 또는 클라이언트가 칭찬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칭찬할 만한 가치가 있을 때는 종종 칭찬을 해야 된다. 칭찬은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칭찬하는 사람에게도 인정이 이득이 된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인정이죠. 인정.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론 강의 설명하지만
뭐냐면 행정 사회복지 실천의 일선 행정가의 이런 역할로서 우리가 쭉 15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18번에 보시면 어떤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합의점을 찾는 방법으로서 전문가들의 합의점을 찾는 방법으로 무기명으로 응답하고 대면적 효율에서와 같이 즉각적인 완료를 통제하며 개인의 의견을 집단적 통계 분석으로 처리하는 욕구조사 방법은 보나 전문가 나와 있고 이런 그 전문가 나와 있고 무기명으로 응답하고 이런 걸 때 벌써 델파이 기법 나와 있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9번에 보시면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받는 것은 과학적 관리론의 목표는 생산성 증대지요. 어떻게 생산성을 증대할 것이냐? 능률성을 도모하면서 어떤 능률성? 원리 원칙대에서 지켜나가는 한치의 오차나 재량 또는 예율을 인정하지 않는 원리 원칙대로의 집행을 통해서 소율성을 증대한 즉 기계적 능률을 강조한다는 거지요. 주된 생산 관심사는 조직의 생산성이다. 그렇죠? 다음에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게으르고 탐욕적이라고 봄으로써 원리 원칙을 가지고 강제한다. 원리 원칙을 가지고 강제하고 원리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만 간다면 생산성은 반드시 증대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성학설적 입장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과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 및 동작에 초점을 둔다. 그렇죠? 시간 연구, 동작 연구가 있습니다.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고려한다. 과학적 관리론, 관료제론, 공공관리 모형 또는 인간관계는 환경 언급하지 않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20번에 보시면 영기준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영기준 예산은 매년 모든 사회에 대하여 전년도 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매년 그에 대한 가치 비중을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서 우선순위를 매년 새로 짜는 것을 바로 이 영기준 예산이라고 하는데 PPBS 기회예산처럼 품목별 예산이 이끌어가는 점중주의 예산의 문제점. 왜 예산 비용을 자꾸 늘려가야 되는지 그 근거도 없는 이런 품목별 예산의 문제점을 탈피했다는데 큰 의미를 갖는 것이 감축관리의 영기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점증적 예산 편성 방식에서 탈피한 것이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기존 사업과 새로운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업의 타당성을 0기준에서 분석하고 예산을 편성한다. 기존의 어떤 프로그램도 예산의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결정 패키지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순위 결정, 재원할당, 환류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지 않았지만 좀 깊이 들어갔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 전 직원들이 참여하여 기획 과정의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 답은 1번. 점증적 예산 편성 방식에서 탈피한다. 그런 점에서 PPBS와 ZBB는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1번에 보시면 조직 구성원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조직 구성원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생산활동을 수행하도록 한 후 업적을 측정 평가함으로써 관리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은 당연히 목표관리,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스라는 목표관리 MBO가 되겠습니다. 22번에 보시면 블라우바 스코트가 제시한 조직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여기 보시면 조직의 종류는 여러 학자들이 여러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탈코트 파슨스나 또는 카츠와 카는 조직의 종류를 정치적 조직, 경제적 생산 조직, 그리고 현상 유지 조직 또는 유형 유지 조직으로 똑같이 세 가지로 나누되 하나만 다 다릅니다. 탈코트 파슨스는 통합 조직, 카츠와 카는 적응 조직을 넣어서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에 비해서 여기 나오는 블라우와 스코트는 누구를 수혜자로 하느냐를 가지고 네 가지로 나누는데 공익 조직, 또 호혜 조직, 또 그러면 영리 조직, 사업 조직이죠. 또 그런가 하면은 특정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서비스 조직을 봉사 조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서비스 조직, 봉사 조직, 또 공공 조직, 공익 조직, 상호 수혜 조직, 호혜 조직이라고 합니다. 사업 조직. 규범 조직은 니커트가 제시한 규범적 조직, 공리적 조직, 강제적 조직에는 니커트에 불리고 나머지는 블라우와 스카트의
누구를 수혜자로 하느냐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23번에 보시면 고전이론과 인간관계 이론의 총합으로 갈등을 순기능적으로 보며 조직에 대한 환경 영향을 강조하는 것은 앞에서 이미 다뤘던 구조주의 모형이 되겠습니다. 다요인적 접근하는 거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4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주요 원칙 중 통합성에 관한 것은 기관 간 협력성이나 서비스 제공의 연계성을 설명을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동안 필요한 서비스를 일정 기간 계속적으로 제공해야 된다. 지속성의 원칙. 일회성 단발 행사가 되서는 안 된다. 클라이언트 문제가 복잡한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들도 서로 연관되고 기관 간 협력성이 있어야 된다. 통합성의 원칙. 성별, 연령, 소득, 지역, 종교, 지위 등의 모든 국민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된다. 평등성의 원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해야 된다. 접근성의 원칙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25번. XY 이론을 제시하여 인간관계 이론을 발전시킨 사람은 맥그리거가 되겠습니다. 26번에 보시면 바람직한 사회복지 행정체계를 이루기 위한 과제 및 노력으로 바람직한 사회복지 행정체계를 이루기 위한 과제 및 노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비효율적인 자원 활용 문제 극복, 지역적 편중의 완화, 서비스 대상자의 자격기준 폐지.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자원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제나 자원의 한정성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이야 보편성의 원칙에 의해서 누구에게나 똑같이라고 하지만 누구에게나 똑같이 들어갈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 클라이언트의 자격기준을 폐지한다는 것은 그것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마땅한 일은 아닙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7번에 보시면 체계 이론에서 하위 체계의 주요 역할로 받는 것은 생산 하위 체계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이라고 그랬죠. 조직의 외부 환경에 반영하는 것은 경계 하위 체계가 되겠어요. 유지 하위 체계, 조직의 계속성,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은 바로 유지 하위 체계, 교육 훈련이 되겠고, 경계 하위 체계는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성을 말하고 조직의 문제를 파악하고 건의한다. 조직의 문제를 파악하고 건의하는 것은 이것은 유지 하위 체계나 적응 하위 체계 같이 연결되겠네요. 다른 하위 체계들을 조정 통제한다. 이건 관리 하위 체계가 되겠고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생산 하위 체계가 되겠어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8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원칙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이건 8대 원칙 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독립성이 아니라 기관 간 협력성, 서비스 제공의 연계성, 통합성이 돼야 되겠죠. 29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일반적 환경은 사회복지 조직에 관한 환경에는 일반 환경과 그리고 과업 환경이 있습니다. 일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조직은 어찌할 수 없이 일방적으로 그 영향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서 법적 조건이나 경제적 조건이나 또는 기술적 조건이나 사회문화적 조건이나 이런 조건들은 사회복지 행정이나 조직은 어쩔 수 없이 일방적으로 그 소나기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의 개념입니다. 이런 환경을 일반 환경이라고 하고 그에 비해서 끊임없이 사회복지 조직이나 행정과 상호작용 중에 있는 환경은 가업환경, 업무환경이라고 합니다. 경쟁조직들, 가업환경이죠. 조직 산출물의 인수자, 당연히 가업환경이고 기술적 조건, 산업 또는 과학 이런 등등의 발달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사회복지 조직은 일괄적으로 받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군요. 권위의 제공자, 자원의 제공자, 또 수혜자, 이런 분들, 또 합법성의 제공자, 이런 사람들은, 이런 체계들은 모두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과업조직, 업무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린우드가 제시한 전문직의 속성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그린우드가 제시한 전문직의 속성, 한 번 기출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린우드가 제시한 전문직의 속성에는 체계적 이론, 전문적 권위. 자, 한번 적어보시죠. 그린우드가 제시한
의도의 전문직. 전문적 권위. 체계적 이론. 또 그런가 하면은 체계적 이론, 사유적 승인. 사유적 승인 또는 사유적 재가라고 하죠. 사유적 승인 또는 사유적 재가. 또 문제가 뭐가 나와 있습니까? 또 윤리 강령. 또 전문직 문화 또는 전문적 문화. 바로 이렇게 그린우드는 전문직의 속성을 이렇게 5가지로 제시를 했던 거였어요. 답은 5번이 되겠죠. 31번에 보시면 스미스의 조직 분류에 의할 때 자원봉사. 스미스는 관료제 조직, 일선 조직, 투과성 조직, 전면 통제 조직 했을 적에 투과성 조직이죠. 통제 권한의 유무를 가지고 설명했는데 통제 권한이 없는 건 아니지만 있으나 마나한 이런 조직. 왜냐하면 자발적이고 비영리성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무슨 보수를 바라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과성 조직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으로 들린 것은 기관 목적, 의도적 관계, 권한 통제, 지도력, 자원. 권한 통제가 아니라 자율성 보장으로 연결돼요. 권한 통제는 지금 시대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33번에 보시면 다음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기관의 여러 부서와 직원들 간의 효과적 의사소통 통로가 만들어져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원회를 조직하는 경우가 있는데, 효과적인 의사소통 통로가 만들어져서 유지되도록 하는 방법, 이것은 당연히 조정이 역할이 되겠습니다. 조정. 답은 2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의사결정 기술과 그에 대한 설명이 올바른 것은, 의사결정 기술에는 의사결정 나무 분석도 있고 대안선택 흐름 분석도 있고 델파이 기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그럼 명목집단 기법이라고 하는 소집단 투표 의사결정 방법 등등이 있습니다. 특별히 정해진 절차 없이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은 대안선택 흐름 도표라고 합니다. 개인이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을 발견하여 나열하고 각각의 대안을 선택했을 때와 그러지 않은 경우에 결과를 생각하는 방법은 바로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하는 방법. 자, 이것은 그러지 않은 방법. 아, 그렇군요. 여기 보면 개인이 가능한 여러 대안을 발견하여 나열하고 각각의 대안을 선택했을 때와 그러지 않은 경우를 그려가면서 이렇게 갈래를 나눠가면서 분석하는 방법은 의사결정 나무 분석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어떤 상황에 연속적인 진행 과정에서 예, 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연속적으로 하여 예상되는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대안선택 흐름도표라고 합니다. 델파이 기법은 전부 하나씩 넘어갔군요. 일단의 전문가와 관련자들이 한 장소에 모여, 이거 아니군요. 델파이 기법은 불특정 다수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반복되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전문가법 델파이 기법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전문가 관련자들이 한 장소에 모여 각자의 의견을 적어낸 것을 가지고 종합하여 이건 명목집단 기법, 소집단 투표 의사결정법이라고 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에 35번에 보시면 프로그램 개발 대상자 선정에서 넓은 범위로부터 좁은 범위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전체 집단을 일반 집단이라고, 그 중에 위험에 노출된 집단을 위험 집단, 위기 집단. 위험 집단 중에서도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을 가진 집단을 우리는 표적 집단, 그 중에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의 수혜자의 집단을 클라이언트 집단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 35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36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